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에듀윌 간호조무사 실제동영 모의고사 제6회 기초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간호조무사의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정답은 5번이죠.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간호조무사는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업윤리를 준수하게 되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요. 전문적인 품위를 유지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태도로 옳은 것은 4번이죠. 환자가 감사의 표시로 제공하는 물건이나 음식은 받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자신의 직무 외에 동료의 업무까지 대신 수행한다? 아니죠. 본인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고요. 이렇게 동료의 업무까지 대신하게 되면 업무 과중이 발생을 해서 사고 같은 것들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간호사의 업무 지시는 일이 바쁠 경우 무시한다? 아니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3번. 환자의 모든 요구사항을 무조건 친절하게 들어준다. 자,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요구사항 자체가 나쁜 걸 수도 있겠잖아요, 여러분. 적절한 요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별적인 어떤 판단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5번. 근무 시간을 임의로 변경한 후 간호관리자에게 보고한다. 내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되겠죠? 자, 근무 시간을 변경하기 전에는 간호관리자에게 미리미리 말하고 승인을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의무기록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4번. 환자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의무기록에 있는 것들은요, 개인정보예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가 누설돼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환자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겠죠. 자, 1번. 기록은 보고, 듣고, 생각한 내용을 서술하는 주관적인 방법이다. 자, 보고, 듣고, 여기까지 맞지만 생각하는 내용을 우리가 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관적인 방식이다. 이거 틀렸죠? 절대로 의무 기록은 주관적인 판단 하에 서술하시면 안 되겠고 객관적인 거, 객관적인 방식이겠습니다. 자, 2번. 물을 적당히 먹고 있음과 같은 애매한, 모호한 표현으로 환자의 행동을 기록해도 무방하다. 자, 적당히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은 절대로 기록하시면 안 되겠고, 자, 구체적인 표현, 구체적, 그 다음에 수치화된,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행동을 기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뭐 10cc를 마셨다, 20cc를 마셨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수치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줄임말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기록한다. 줄임말 사용하시면 안 되겠고요. 우리가 약속된 약어라든지 이런 것들 약속된 것만 사용하셔야 돼요. 5번. 간호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작성한다. 미리 작성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간호행위 후 작성입니다. 항상 후 작성한다. 4번. 병원 내 화재 발생 시 대피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복도에 연기가 가득할 경우 우리는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이동해서 연기에 질식사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세를 낮추는 이유는 자, 연기는요. 화재가 났을 때 연기는 위쪽으로 퍼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우리는 낮추셔야 되겠고요. 1번. 중증 환자를 가장 먼저 대피시키지는 않습니다. 중증 환자는 뒤쪽에서 대피를 시키고요. 우리가 화재가 났으면 우선적으로는 화재실에 있는 환자를 가장 먼저 대피시키고 아니면 이제 걸어 나올 수 있는 내원객 있죠? 방문객들을 먼저 대피시킵니다. 자, 2번. 화재 발생 사실을 직원 간에만 공유하며 내원객에는 알리지 않는다? 절대 안 되죠. 화재가 나게 되면 즉시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 이용 절대 안 되겠습니다. 갇혀서 질식사할 수가 있어요. 5번. 문의 손잡이가 뜨거운 경우 강제로 문을 열고 빠르게 탈출한다. 자, 손잡이를 잡았는데 문이 뜨거워요? 이거는 무슨 의미죠? 반대쪽에서 현재 불이 나고 있는 상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문의 손잡이가 뜨거운 경우에는 절대 문을 여셔서는 안 되겠죠. 자, 일단 우리 병원 화재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알리셔야 돼요. 알린 후 화재실의 환자를 우선적으로 대피합니다. 화재실.
화재가 난 곳의 사람들을 먼저 대피하고 자, 순서 내원객, 방문객, 거동이 가능한 환자, 경증 환자, 중증 환자, 마지막에 직원이 대피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거동불능 환자를 먼저 옮기려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확실히 생존 가능한 사람부터 우선 대피시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 내원객부터 거동 가능한 환자부터 옮깁니까? 라고 하면 거동 불가능한 환자를 옮기려다가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생존 가능한 사람부터 먼저 피하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신장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담즙은 어디서 생성돼요? 간에서 생성되면서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담낭에 저장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담즙이라고 하는 거의 역할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방이 부드럽게 유화시키는 지방을 부드럽게 하는 유화작용을 하는 게 담즙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생성되고 어디에 저장되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신장에 대한 기능이죠. 자, 우리 신장의 기능 9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9가지로 제가 해설집에 보면 나눠놨는데요. 자, 1번과 9번에 보시면 노폐물의 배설, 9번에는 독소 및 약물의 배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은 배설이라는 거 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노폐물의 배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장에 정말 중요한 기능이죠. 배설을 담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 등 대사성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설을 해줘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요소, 요산, 이런 대사성 노폐물을 배설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는 요독, 증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2번 전해질의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소금기, 그다음에 칼륨, 포타슘이라고도 하고요. 칼슘 등 전해질의 농도 조절을 통해서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뭘 조절한다? 전해질을 조절을 하고요. 자, 3번 산염기 균형을 조절을 해요. pH 조절을 통해서 산염기 균형도 조절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수분 조절을 하죠. 우리는 그걸 체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분의 흡수와 배설을 통해 체내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혈압 조절합니다. 이 포인트 중요합니다. 혈압 조절을 해요. 자, 혈압을 조절을 하는데 신장에서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레닌을 분비해서 혈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은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들. 자, 그다음에 6번. 적혈구 생성을 조절을 합니다. 적혈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자, 에리스로포에틴이라는 성분을 우리 신장에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에리스로포에틴은 적혈구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적혈구 생성을 돕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비타민 D를 활성화해서 비활성형 비타민 D를 칼시트리올로 전환해서 칼슘을 흡수하게 만들어요. 칼시트리온.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치신 거 보이나요? 칼시트리올, 에리스로포에틴, 레닌 얘네들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에요.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혈압을 조절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레닌. 신장에서 만들어지면서 적혈구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 뭡니까? 에리스로포에틴. 자, 그 다음에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은 칼시트리온.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고 레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인과 인은 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칼슘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산염 배설과 칼슘 흡수 조절을 통해 골대사, 뼈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피가 높아지면 칼슘은 낮아지고 피가 낮아지면 칼슘은 높아집니다. 요 역할, 요걸 조절하는 게 신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골대사에 관여를 하고요. 자, 독소 및 약물을 배설을 합니다. 체내에 들어온 약물이나 독성 물질을 어떻게 한다? 배출. 그래서 우리 약물 같은 경우는 간에서 해독을 하고 신장에서 배설한다.
요 기전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기초 양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장은 대표적인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은 지금 9가지로 풀어놓긴 했는데 1번과 9번을 합쳐서 신장은 8가지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시험에서 잘 나왔던 혈압 조절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적혈구 생성을 도와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칼시트리올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요거는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칼시트리올도 언젠간 나올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레닌, 에리스로포에틴, 칼시트리올 요 3초사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6번 보겠습니다. 각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각막은요. 3번 검은 자 위에 해당하는 무색 투명하고 빛의 굴절이 일어나는 부위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각막하면 검은 자 위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1번에 보시면 시각신경이 모여 있는 곳으로 시각세포가 없어 맹점이라고 불린다. 그거는 맹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눈의 흰자 위로 6개의 외양근이 부착되어 안구 움직임을 조절하는 거. 자, 눈의 흰자. 눈의 흰자는 공막이라고 이야기하죠. 공막. 자, 4번. 눈의 내부를 채우며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젤리 같은 조직. 요거는 유리체를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광선의 양에 따라 동공의 크기 조절. 카메라의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커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은 홍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강심배당체 디기탈리스제 투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심근의 수축력을 강화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약물 이름은 디곡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곡신 투여할 때 주의사항, 확인해야 될 사항은 맥박이 60회 이하가 되면 투여를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투여하고 나서도 맥박의 수를 면밀하게 잘 관찰을 해줘야 되는 게 강심배당체 디기탈리스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오심구토가 드물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심구토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강심배당체 디기탈리스제라고 하는 디곡신은 독성이 좀 있는 약이기 때문에 독성이 있을 때 초기 증상이 오심구토가 있어서 이런 증상들을 잘 관찰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3번. 약물이 체내에 빠르게 배설된다. 빠르게 배설되지가 않아요. 얘는 굉장히 느리게 배설이 되면서 이런 독성들이 축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축적되기 쉬운 약이다. 자, 4번에 보시면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심장이 강하게 뛰게는 만들어져요. 강하게 수축하게 만들어주기는 하나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심박수는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 디곡신이라고 하는 강심배당체 디기탈리스제는 맥박의 여부를 잘 관찰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맥박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게 수축을 시키나 맥박수는 떨어뜨립니다. 자, 그 다음 고혈압 치료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혈압 치료 목적이 아니라 심장, 심부전, 심장의 부전이라든지 심방의 세동, 심방 세동 같은 심박수 조절을 위해서 사용해요. 심박 조절. 심박수 조절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을 볼게요. 두 가지 약물을 함께 사용했을 때 각각의 작용이 서로 반대되거나 방해되어서 효과가 감소하는 현상을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길항작용이 되겠습니다. 약물을 A 약물, B 약물을 같이 사용을 했는데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를 길항작용, 그래서 서로 반대되거나 방해되어서 전체의 효과가 감소되는 현상을 길항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1번에 보시면 여러분 내성 나와 있죠. 자, 요 내성도 시험에 잘 나와요. 처음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두통이 있어서 편두통이 있어가지고 타이레놀을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를 가지고 듣지 않으면 그 약을 2알, 3알 이렇게 늘려나가야 되는 게 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에 내성이 생기면 양량이 올라가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진통제라든지 수면제,
수면제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복용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약의 용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2번에 보시면 남용이라고 나와 있죠. 자, 남용이라고 하는 거는 기분 전환이라든지 원래 약의 사용 목적을 떠나서 기분 전환, 쾌락 이런 것들의 목적, 원래 약의 사용 목적을 떠나서 기분 전환, 쾌락 등을 위해 사용하는 걸 남용. 남이 쓰니까 나도 쓸래. 남이 이거 먹고 기분 좋아지니까 나도 이거 먹고 기분 좋아질래 하면서 마약 같은 것들의 남용이 현재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상승작용과 상가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협동작용이라고 해요. 협동. 협동. 협동작용은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하는 경우, 약물을 같이 쓰는 경우에 약물의 효과가 상승되는 걸 합동작용이라고 하는데, 상가작용 같은 경우에는 두 약물의 효과가 단순히 합산된 정도로 나타나는 거. 자, 두 약물을 썼어요. 1 플러스 1을 했더니 딱 정확하게 떨어지게 2의 효과를 보는 거. 아이고, 죄송해요. 2의 효과를 보는 거를 상가작용이라고 해요. 상가작용. 자, 이번에 상승작용은 두 약물을 함께 사용했을 때 효과가 더 커져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1 플러스 1을 했더니 효과가 3, 4, 원했던 효과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걸 상승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 해서 딱 떨어지는 숫자 2가 나오면 상가작용, 합산된 정도로만 나타나는 걸 상가작용. 자,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거를 상승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번. 다음에 설명하는 비타민을 물어봤어요. 모성,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주며 결핍이 됐을 때 빈혈을 초래한다. 태아, 신경계 구성에 관여하며 결핍이 됐을 때 사산, 유산, 신경관 결손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 정답은 5번 엽산이 되겠습니다. 엽산은 비타민 B9, B9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자, 그래서 임신 준비를 하는 우리 엄마한테 권장되는 비타민이 엽산입니다. 왜냐? 이 엽산을 엄마가 임신 준비하는 과정에서 먹게 되게 되면 엄마의 빈혈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생아의 신경계 구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 신경계가 튼튼한 태아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신 준비할 때 엄마에게 추천하는 비타민 대표적으로 엽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 준비하는 아빠에게도 같이 엽산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임신 전부터 엽산을 복용해서 임신 초반까지도 엽산을 복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1번에 보시면 자, 코발라민, 비타민 B12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보통 비타민은 결핍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게 되면 악성 빈혈이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피리독신, 비타민 B6는 결핍이 되면 말초, 신경, 염이 생깁니다. 말초신경염, 손끝, 발끝이 저림 증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 외울 때 이 손이 저려 피리를 불었더니 괜찮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손이 저려 피리를 불었더니 어떻게 해요? 괜찮아졌다. 피리독신. 자, 그다음에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는요. 괴혈병 부족에 되면 괴혈병. 입안에서 출혈이 나는 괴혈병. 비타민 B1, 티아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티아민 같은 경우에는 각기병. 그래서 이거 제가 그림으로 막 그려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쉽게 암기하는 팁을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링크를 댓글에다가 제가 공유를 해둘게요. 아직 비타민에 대한 내용이 정립이 안 되셨거나 암기가 덜 되신 분들은 댓글 확인하시고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입니다. 상처 치유와 조직 재생에 관여해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교과서 맥락에서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대부분 다 고단백 식사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고단백. 대부분 고단백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뭐 단백을 제한해야 되는 거는 요독증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간성 혼수 요독증은 이제 신부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백을 제한하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질환에서는 상처를 치유하고 조직을 재생을 하고 회복을 돕기 때문에 고단백식이가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탄수화물과 지방이 충분하면 단백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잘못됐죠. 단백질은요. 이 탄수화물과 지방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얘는 필수예요. 꼭 있어야 되는 필수.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단백질의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백질 성분은 질소가 있는데 단백질 성분에는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탄수화물과 지방에는 질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탄수화물과 지방이 대신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수 분해되어 지방산으로 흡수된다. 지방산으로 흡수되는 건 지방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우리 단백질은 이만하게 큰 덩어리가 우리 몸에 흡수되려면 요렇게 변해야 돼요. 요거를 뭐라고 하죠?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됩니다. 아미노산. 자, 그 다음에 3번. 결핍 시 괴혈병을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괴혈병을 유발하는 거는 비타민 C의 결핍이었죠? 자, 단백질이 결핍이 되게 되면 콰시오커라는 게 발생해요. 콰시오커라는 질병이 발생을 하는데 자, 단백질 결핍에 의해서 콰시오커가 발생하면 발육이 정지되고요. 발육 정지, 부종이라든지 빈혈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콰시오코 요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단백질 결핍됐을 때. 자, 5번. 최종 산물은 포도당이다. 탄수화물의 최종 산물이 포도당이고 단백질의 최종 산물은 뭐다?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을 보도록 할게요. 핀셋, 커튼 플라이어의 사용 목적은 자, 정답은 3번. 구강 내 소형 재료나 솜 등을 삽입 제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커튼 플라이어 핀셋 얘는 집게라고 보시면 돼요. 집게. 그래서 구강 내에 소형 재료나 솜 등을 찝어서 안에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고 1번에 보시면 치아의 동요도 흔들림을 감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탐침이라고 하죠. 탐침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거고 2번 우식병소, 충치 부위를 긁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스푼 익스카베이터 또는 뭐 익스카베이터라고 하는데 이건 여기서 여러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청공기라고 하는 거를 익스카베이터라고 하거든요. 청공기. 그래서 치아 보존 치료 시 우식 부위, 썩은 부위를 파내거나 충치 병소를 제거할 때 써요. 그래서 충치 부위를 파내거나 제거할 때 쓰는 거를 통틀어서 천공기 익스카베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익스카베이터에 해당되는 기구가 버와 스푼 익스카베이터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천공기라고 부르면서 얘를 자세하게 나누면 버와 그 다음에 스푼 익스카베이터라고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를 보시면 핸드피스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회전기구고 얘 또한 우식 부위를 크게 제거합니다. 우식 부위를 크게 제거할 때 사용되고 스푼 익스카베이터라고 하는 거는 숟가락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벌을 사용해서 긁어낸 다음 남은 잔여, 찌꺼기, 남은 잔여 우식 치즈를 제거하는 데 쓰는 걸 스푼 익스카베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강 내 소형 재료, 죄송해요. 2번 우식 병소를 긁어내기 위해서 사용한다. 청공기, 크게 말하면 청공기가 되겠고 이제 얘네들을 분류해서 버도 될 수 있고 스푼 익스카베이터도 될 수 있는데 답이 버가 되려면 우식 부위를 크게 제거한다. 핸드피스에 장착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버가 되는 거고요. 스푼 익스카베이터는 답이 될 수가 있죠. 우식 병소를 긁어내기 위해 사용한다. 스푼 익스카베이터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푼 익스카베이터가 답이 되려면 숟가락 모양의 손기구고 벌을 사용해서 우리가 1차적인 벌을 사용해서 우리가 우식 병소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우리가 스푼 익스카베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식 병소를 긁어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에 큰 이름은 청공기고 이 청공기를 갖다가 버와 스푼 익스카베이터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공기, 버, 스푼 익스카베이터는 우식 부위를 긁어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어두운 구강내를 밝게 비추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는 우리가 치경, 미러라고 할 수 있겠고, 교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제가 해설집에는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영구치와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6세경 하악 제1구치, 1대구치 큰 어금니가 맹출된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온 포인트죠. 6세. 6살이 되면 우리가 첫 영구치가 나와요. 제1대구치 큰 어금니는 우리가 처음으로 나오는 영구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6살에 나와서 평생을 사용하는 이빨이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이 큰 어금니를 6세에 나왔기 때문에 유치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유치가 아니다. 뭐다? 영구치다. 그래서 처음 6살이 되는 애에 처음 어금니가 나는데 그걸 우리는 제1대구치 큰 어금니, 제1어금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1번으로 나는 어금니다. 근데 얘는 6살에 나서 평생 쓰는 영구치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출생 후 10개월이면 처음으로 하악 중심의 앞니가 매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출생 후에 6개월이면 보통 우리 이유식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요 시기에 아기들 입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악의 중절치, 하악의 중심 앞니 여기가 위이고 여기가 아래인데 보통 여기가 나요. 여기 하악 아래 하악의 중절치가 가장 처음으로 맹출합니다. 맹출 처음. 그래서 우리 아기들 가장 먼저 나는 이빨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6개월에 나는 하악의 중절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악 아래턱의 앞니. 자, 그다음에 2번 혼합치열기. 혼합치열기가 영구치와 유치가 같이 섞여 있는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은 6세부터 12세예요. 그래서 청영구치가 6세에 난다겠잖아요. 이때부터 해서 나오는 이빨, 빠지는 이빨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6세에서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혼합치열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영구치는 생후 6개월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구치 언제 난다겠죠? 영구치의 첫 맹출은 6살. 6살에 제1 대구치 또는 제1 큰 어금니가 맹출을 합니다. 자, 5번. 영구치 중 제2 대구치 큰 어금니가 마지막으로 맹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영구치가 나는 거는요. 제3 대구치. 얘를 사랑니 지치라고 하면서 18세, 18세 정도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영구치, 유치 이 맹출과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정리를 할게요. 6개월. 자, 6개월에 뭐가 나요? 이유식을 시작하는 우리 아기들 있죠? 자, 전니. 첫 전니가 납니다. 가장 전니를 유치라고도 하죠. 전니 유치의 첫 맹출이 6개월에 일어나면서 무슨 이빨이 맹출하죠? 하악의 중절치가 처음으로 맹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살이 되면 첫 영구치 뭐예요? 제1 대구치 또는 큰 어금니가 맹출을 하죠. 자, 그래서 6개월, 6살 요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18살 정도가 되면 가장 마지막에 맹출하는 영구치 이걸 뭐라 해요? 사랑니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지치 끝지자 써서 지치라고도 하는 제3대구치가 나온다. 그런데 이 사랑니 지치 3대구치라고 하는 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빨이 맹출하는 순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몇 살이든 뭐 어디가 나고 몇 살이든 뭐가 나고 이게 있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포인트는 요거예요. 전이의 첫 맹출, 영구치의 첫 맹출, 가장 늦게 나는 뭐예요? 가장 늦게 맹출하는 사랑니. 요 세 포인트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3번을 보시면 추나요법. 추나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추나는 안마요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수기, 손으로 만져주는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이죠. 손이나 손가락 등을 이용해 경락을 자극하고 관자를 이완시키는 수기요법이다. 그래서 안마, 수기 이런 이름도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1번 침이나 뜸을 이용하여 기혈순환을 촉진하는 방법. 자, 침 치료죠. 이건 뭐 자침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뜸은 구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구법, 네, 자침. 자, 그다음에 2번 한약을 복용하여 내부장계 기능을 조절하는 치료법. 이거는 약물 복용법이고 4번 뜨거운 화관을 사용해서 근육의 이완을 시키는 온열요법. 화관을 사용하는 건 부항요법이죠. 5번 외과적 처치를 통해 척추의 정렬을 바로잡은 수술적인 방법. 얘는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수술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절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절침. 침이 절단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부러진 거거든요. 답은 4번. 침이 부러지는 현상으로 숙련된 조치가 필요하다. 부러진 거예요. 자, 1번. 침이 구부러지는 현상은 만침. 만곡되어 있다. 만침, 구부러져 있다. 자, 그다음에 침 시술 후 체온이 오르는 현상. 뭐 이거는 관련이 없죠. 자, 그다음에 3번. 침이 피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현상. 우리 음식 먹고 딱 체하면 음식이 요 가운데 딱 걸려 있는 것 같잖아요. 빠져나가지 않고 음식이 딱 걸려 있을 때 체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침이 빠져나가지 않는 현상, 침이 뽑히지 않는 현상, 딱 막혀 있는 현상을 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체침. 체침. 자, 그다음에 5번. 침을 뺀 후 홍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는 현상. 요거는 혈종이라고 합니다. 혈종. 자, 그다음에 15번. 급속 이동 증후군, 덤핑 증후군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어지러움, 식은땀, 복통, 설사 등의 덤핑 증상에 대해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자, 급속으로 어디로 이동한다, 음식물이? 소장으로 이동하는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고농도의 영양분들이 소장으로 넘어가면서 일어나는 게 급속이동 증후군이죠. 그래서 보통 위절제 하신 분들에게서 일어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농도의 영양소가 갑자기 흡수되면서 어지러움, 식은땀, 복통, 설사 같은 것들이 일어나요. 덤핑, 쏟아진다라는 의미예요. 급속으로 영양소가 쏟아진다, 덤핑된다라고 해서 덤핑 증후군. 자, 1번 저지방, 고수분, 고탄수화물 식단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탄수화물 안 돼요. 자, 왜냐? 얘네가 당분 성분이거든요. 몸에 저장될 때 당으로 전환돼서 저장이 되는데 고탄수화물 많이 먹게 되면 당분이 급속도로 흡수가 되면서 당 성분이 급속으로 흡수가 되면서 덤핑 신두름의 증상들이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탄수화물이 아니라 저탄수화물로 주고요. 수분도 음식과 먹으면 음식과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빠른 흡수를 유도하기 때문에 수분의 섭취도 그렇게 많이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지방이 아니라요. 고지방을 줍니다. 고지방을 주는 이유는 흡수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 흡수 느리게. 그래서 급속이동 증후군은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분의 흡수가 느리게, 소화가 느리게 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2번 식사 후 30분 이상 반자리를 유지한다. 아니고요. 소화가 늦어져야 되니까 식사 후에 유일하게 누워 있어도 되는 대상자들이 급속이동 증후군, 덤핑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앉아 있게 되면
위에 있었던 영양분들이 중력에 의해서 빨리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누워 있으면 우리 소화 안 된다고 누워 있지 말라고 하잖아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면 소화가 더 더디게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급소기동 증후군 환자만 식사 후에 누워도 누가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대상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4번. 소화가 잘 되도록 식사 중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도록 한다. 자, 소화가 잘 되도록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기는 소화를 느리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식사 중에 많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소기동 증후군 환자에게 최악의 음식이 뭐가 되냐? 국밥이겠죠. 국밥. 국에다가 밥 말아 먹는 거. 소화가 얼마나 빨리 되겠어요. 그래서 국밥이 최악의 음식이에요. 자, 그다음에 5번.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한 번에 다량의 식사를 제공한다? 안 되죠. 소량씩 자주. 자, 그리고 이 급소기동 증후군, 덤핑 증후군이 일어나는 대상자가 위절제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가 작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량의 식사는 안 좋습니다. 소량씩 자주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 16번 문제.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코로 들이마시고 여러분도 코로 한번 깊게 들여 마셔 보세요. 그다음에 입을 오므려서 길게 후 내쉬는 호흡 방법을 합니다. 자,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오므려서 내셔야 돼요. 만약에 입을 벌리고 내쉬게 되면 길게 호흡을 빼내지를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호흡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호흡 시 폐에 공기가 남아서 과팽창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COPD 환자들은. 그래서 입술을 오므리기 호흡법은 폐 내의 공기의 압력을 높여서 기도가 허탈되는 것을 방지하고 호흡곤란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방법은 폐를 튼튼하게 해주는 호흡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모아서 길게 뱉어내세요 라고 저희는 교육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번에 보시면 저산소증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서 고농도의 산소를 제공한다. 절대 안 되죠. 우리 COPD 환자들은요, 저농도 산소를 제공을 하고, 이때 저농도 산소를 공급을 할 때 비강 캐뉼라 사용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비강 캐뉼라를 이용해 저농도 산소를 공급을 합니다.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은요, 호흡을 억제합니다. 호흡을 억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2번 호흡 시 에너지 소모가 많으므로 고열량 시기를 제한한 게 아니라 고열량 시기를 제공을 하죠. 예, COPD 환자들은 굉장히 많이 숨이 차거든요. 우리가 숨이 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모가 계속 되기 때문에 보통 COPD 환자분들 보면은요, 굉장히 말라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을 제공할 때 고열량 시기로 제공을 하고 있고, 3번 가래 흡인을 줄이기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수분 섭취는 권장 증진해 주시고, 5번 겨울철 외출을 피하면 감염 예방이 되므로 예방접종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접종을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방접종은 필수입니다. 왜냐? COPD라고 하는 거는 폐질환, 호흡기계 질환이죠. 호흡기가 이미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약한 사람들에게 독감이라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최악의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약한 사람들한테 호흡기로 독한 감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호흡기 합병증이 유발이 될 수 있어요. 합병증. 합병증이 유발이 돼서 감기에도 굉장히 몸이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시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보도록 할게요. 고혈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정답은 5번. 수축기혈압 160에 이완기혈압 100은 고혈압 2기에 해당된다. 160에 100이 되면, 자, 표에 보시면 고혈압 2기 160에서 160이나 100이라 했죠. 160에 100이면 우리는 고혈압 2기라고 부르고요. 정상 혈압은 120에 80. 정상 120에 80 꼭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1기 볼게요. 1기는 140에 9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120에 80, 1기 140에 90, 그다음에 2기는 160에 100.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고, 자, 1번에 보시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혈압약 복용을 중단해도 된다?
절대 임의로 의사 처방 없이 중단하시면 안 되죠. 웬만하게 한번 혈압이 진단이 되고 나시면 만성질환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약을 조절하시고 복용하셔야 되겠죠. 마음대로 혈압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꾸준하게 드셔주셔야 돼요. 자, 2번 칼륨, 그 다음에 칼슘, 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섭취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섭취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중요 영양소이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알코올을 제한하지만 카페인 섭취는 괜찮다? 아니죠. 자, 4번 포화지방 섭취를 권장한다. 포화지방은 뱃살을 만드는 지방이에요. 포화, 뱃살에 포화된다. 그래서 나쁜 지방입니다. 나쁜 지방. 그래서 나쁜 지방 섭취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지 않은 뱃살이 되지 않은 불포화 지방 섭취를 권장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18번 복수와 황달 증상이 있는 간경화 환자의 간으로 옳은 것. 간경화는 간이 딱딱하게 굳어서 간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복수와 황달까지 있다라는 건 간 기능이 정말 많이 안 좋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1번 황달로 인한 소양증에 대한 피부 간호를 시행합니다. 황달이 발생하면 소양증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 간호해 주셔야 되겠고 2번 체온 상승을 유도하여 뜨거운 음식을 제공한다. 자, 우리 소양증이 있을 때 체온 상승, 뜨거운 음식들은 소양증을 더욱더 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체온 상승이 되지 않도록 좀 시원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3번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하면 고단백 식이를 권장한다. 아니죠. 단백을 제한합니다. 자, 혈중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단백질 대사 산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암모니아는 단백질을 쓰고 남은 찌꺼기예요. 얘는 쓰레기. 단백질을 쓰고 남으면 쓰고 남은 쓰레기 찌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얘는 독소라는 거예요. 암모니아.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어떡하겠죠? 현재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요. 그 사람에게 단백질 계속 줘요. 암모니아 수치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높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 간성 혼수거든요. 간성 혼수. 간성 혼수가 있는 대상자에게 단백질 제공하면 된다 안 된다? 단백질을 줄여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복수로 인해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앙화의를 눕게 한다. 자, 호흡곤란이 있으면 앉는 자세, 파울러 자세. 파울러, 요 자세가 제일 좋죠? 반자위. 상체를 위로 해주는 반자위, 파울러 체를 취해 주셔야 되겠고 5번 탈수 예방을 위해 수분과 나트륨 섭취를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대상자는 복수가 차 있어요. 물이 몸에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 나트륨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혈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수혈 시작 후 15분간은 대상자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자, 수혈이 시작되고 나서 15분 동안에는요, 부작용 발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는 활력 징후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잘 관찰해 주셔야 돼요. 1번, 수혈 중에는 포도당 수액을 함께 주입하여 혈류 흐름을 돕는다. 절대 포도당 주시면 안 됩니다. 수혈 중에 유일하게 같이 주입할 수 있는 거는 생리식염수밖에 없어요. 생리식염수. 0.9% 생리식염수만 혈액이랑 같이 줄 수 있고 나머지 수액은 절대적으로 같이 주시면 안 돼요. 용혈 현상 이런 것들 발생합니다. 2번. 수혈 시작 후 1시간이 지난 후부터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아니죠. 수혈 전에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시고요. 수혈 시작하고 나서 15분. 자, 수혈 시작하고 15분 후에 활력징후, 바이탈 사인 측정하시고 그 뒤로는 1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번. 혈액은 냉장고에 꺼낸 직후 바로 주입하면 된다.
냉장에서 꺼낸 직후 바로 주입하게 되면 우리 환자분들이 오한, 추위를 호소하기 때문에 체온 정도로 좀 데펴서 사용을 하시고요. 4번 수혈 시 21에서 23게이지 가는 바늘을 사용해서 혈류 속도를 조절한다. 자, 21게이지, 23게이지 가늘어요. 가는 바늘이 아니라 혈액은요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반드시 굵은 바늘, 굵은 바늘을 사용해요. 18게이지라고 해도 보통 18게이지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바늘 같은 경우는 굵어지려면 숫자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가는 얇은 바늘이에요. 그래서 21에서 23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수액 맞을 때 사용하는 게이지고요. 그 다음에 18게이지가 보통 우리가 수혈을 할 때 쓰는 굵은 바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뇌압 상승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 자, 뇌압이 상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답은 4번. 상체를 15에서 30도 정도 올려주는 파울러 체이, 반자이. 그래서 앉혀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앉혀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개압이 낮아집니다. 뇌로부터 정맥 환류가 촉진이 되면서 두개 내압이 낮아져요. 그래서 상체를 올려줘야 됩니다. 자, 1번. 침상 머리를 평평하게 하여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킨다. 평평하면 안 돼요. 머리 올려줘야 됩니다. 2번. 변비 예방을 위해 자주 관장 자극을 한다. 관장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하면 압이 올라가죠. 3번. 의식 변화와 동공 반응은 하루 1회 간단히 확인한다. 자, 의식과 동공은 우리 뇌를 사정하는 주요 단서가 되거든요. 뇌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합니다. 수시로 체크. 하루에 한 번은 안 돼요. 수시로 보셔야 돼요. 5번. 환자가 잠들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자극한다. 자, 우리 관장으로 자극하고 잠들지 않게 자극하고 현재 뇌압이 상승된 환자들은요. 절대적으로 자극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21번. 당뇨 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대표적인 3대 증상은 다음, 다식, 다뇨가 되겠습니다. 1번. 진단 기준은 당화혈색소, 헤모글로빈 A1C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헤모글로빈 A1C가 6.5 이상, 6.5 이상. 그래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헤모글로빈 A1C가 6.5 이상이 됐을 때 우리는 당뇨라고 진단을 하고요. 자, 3번. 혈당 지수가 100 이상의 식품 섭취를 권장한다가 아니죠. 100 이상은 엄청 당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제한을 하셔야 되겠죠. 100 이상의 식품은 굉장히 당도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혈당지수 GI가 10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 식품 섭취는 제한을 합니다. 자, 4번. 단당류 섭취를 권장한다. 우리 학생들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단당류는 단순당이에요. 단순하니까 굉장히 달아요. 설탕. 먹자마자 단맛이 일어나는 단당류, 설탕 같은 것들의 섭취는 권장하시면 안 되겠죠. 당을 섭취하시더라도 다당을 섭취하셔야죠. 다당.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몸에 흡수될 수 있는 다당. 얘는 좋은 당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뭐 곡류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있는 것들, 다당, 감자, 고구마, 곡류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걸 다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당류는 먹자마자 단맛이 나면서 우리 몸에 바로바로 흡수되는 나쁜 당을 얘기해요. 자, 5번. 치료 시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당뇨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 제일 중요해요. 운동이 중요하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소양증 환자의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피부 온도를 높이기 위해 따뜻한 이불과 두꺼운 옷을 준비한다. 따뜻하고 두껍게 되면 몸의 체온이 더 올라가면서 가려움증이 심해집니다. 소양증이 심해져요. 자, 나머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23번. 태아 곤란증. 자궁 내 태아 순환 기능의 저하 시 간호로 옳은 것. 태아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곤란한 거예요. 왜냐?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곤란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5번이죠. 좌측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좌측기를 취하게 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옥시토신을 투여 중단한다. 자, 그래서 좌측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엄마 자궁이 증대가 되잖아요. 자궁이 커지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혈액 중에 제일 큰 정맥이 하대정맥이라고 있어요. 하대정맥이 자궁에 눌려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순환이 잘 안 돼요. 하대정맥이 엄마 큰 자궁에 눌려서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순환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 태아의 순환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대정맥이 눌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좌측이, 해부학상 좌측위로 돌려주면 하대정맥의 순환이 증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대정맥이 압박되지 않게, 하대정맥이 압박되지 않게 좌측위를 취해주고요. 그러면 태반으로 혈류가 증가돼서 태아에게도 혈액순환이 증가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산소 공급. 엄마한테 산소 공급을 해주면 태아에게도 산소가 공급이 되겠고, 옥시토신을 중단해주는 이유는 옥시토신을 계속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 자궁이 수축하겠죠. 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우리 태아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태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때도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태아 곤란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해서 태아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 엄마 뱃속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순환이 지금 잘 안 되는 상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좌측이. 제일 중요한 건 좌측이에요. 엄마가 좌측이를 취해주면은 하대정맥에 압박받지 않아서 순환이 다시 증진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좌축이. 그 다음에 산소 공급, 옥시토신. 여기서 하나만 외워라 라고 하면 좌축이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산정 검사로 시행하는 복부 초음파 검사 전 준비사항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4번. 검사 전 약 1000cc의 물을 마셔서 방광을 팽만시키도록 합니다. 밑에 보시면 복부 초음파는 방광이 팽만된 상태일수록 자궁 및 태아, 골반 장기 등이 더 명확하게 관찰되므로 검사 2시간 전쯤에 1000cc 정도의 물을 마시고 소변을 참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방광을 부풀려진 상태에서 복부 초음파를 하게 됐을 때 관찰, 엄마의 자궁, 태아 이런 것들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와 소변 참기가 복부 초음파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1번. 검사 전날 금식하고 장 비우기를 위해 관장한다. 금식할 필요도 없고요. 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2번. 방광을 비우기 위해 검사 직전 소변 본다. 소변 참아주시라고 했어요. 3번. 복부에 바르는 젤은 차갑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5번. 검사 중에는 수시로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 아니죠. 소변 참고 수분 마시고 방광 부풀려서 검사를 하는 게 태아도 잘 볼 수 있고 자궁 관찰도 잘 할 수 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자, 산모의 좌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므로 쪼그려 앉는다. 쪼그려 앉게 되면은요, 오히려 순환을 방해해요. 그래서 걸터 앉게 만든다. 걸터 앉게 만들어준다. 쪼그려 앉지 않고요. 걸터 앉습니다. 자, 1번. 하반신 전체를 담그는 것은 피한다. 그쵸? 하반신 전체를 담그는 것이 아니라 어디만? 엉덩이, 엄마의 회음, 요 부분만 담궈주시면 돼요. 2번. 대야에 물을 끓여 40에서 43도로 식혀서 사용한다. 맞죠? 자, 물이 식으면 보충해 주셔야 되겠고 좌욕 후에 소독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줄 때는 소독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셔야 돼요. 왜냐? 회음부는 현재 상처가 난 부위니까 상처가 난 부위는 깨끗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무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된 수건으로 그리고 소독된 패드로 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6번. 선천대사 이상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해당되는 거. 선천대사 이상 질환에 해당되는 거. 정답은 2번. 갈락토스 혈증이죠. 천식, 폐렴 이런 것도 그냥 호흡기 증상이고 영아산통, 아기들한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전혀 관련이 없죠. 갈락토스 혈증은 선천대사 이상 질환에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건데 자, 우리 선천대사 이상 요거 한번 볼게요. 선천적으로 대사, 소화, 흡수에
이상이 생기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인. 유전적 이상으로 인해서 소화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화 흡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특정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제대로 분해, 이용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화 흡수에 문제가 발생해서 독성 물질이 쌓이는 거죠. 독성 물질이 내 몸에 쌓여요. 대표적으로 뭐 요소, 요산, 단백질 분해되는 요소, 요산, 그다음에 뭐 암모니아 이런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독소들이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게 선천대사 이상입니다. 그래서 선천성 대사 이상의 대표 질환은 페닐케톤요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요증, 갈락토스 혈증, 선천성 갑상생 기능 저하증, 선천성 부신 기능 항지증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좀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선천대사 이상 검사하는 방법. 검사 방법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금식하고 하는 검사가 아니라 수유 후에 검사를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출생하고 나서 2일에서 7일 사이에 검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발 뒤꿈치에서 체혈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검사 방법도 요즘에는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27번. 성장과 발달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모든 신체 부위는 동일한 속도로 성장한다?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지 않나요? 각 부분의 성장 속도는 다릅니다. 그쵸? 각 부분 성장 속도는 다르다. 자, 그다음 1번. 비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옹알이 하던 애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하던 애가 옹알이를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비가역적이며 되돌릴 수 없어요. 옹알이 단계에서 말로 넘어가 버리면 다시 뒤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일정한 방향성과 순서를 따른다. 맞습니다. 자, 두미의 법칙 아시죠? 두미, 머리에서 발끝으로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근육이 발달하고 소근육이 발달하는 그래서 일정 방향과 순서가 있어요. 4번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주기적이라는 말은 급진적으로 발달하다가 중지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어떨 때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키도 빨리 크는 것 같고 몸무게도 빨리 느는 것 같고 하다가 어느 시간에 중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영아라든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키가 크고 갑자기 체격이 커지는 그런 시기가 있고요. 학년정기 같은 경우는 학년정기 초등학교 가기 전 이런 애들은 갑자기 이때 언어의 발달이 확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5번 개인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쵸? 누구는 12개월 됐더니 걷기 시작하더니 누구는 12개월이 넘었어도 걷지를 아직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발달은요. 성장과 발달은 개인차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본인들이 각자 그 성장에 맞춰서 성장과 발달이 일어나지 12개월에 한다라고 해서 이때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28번. 미수가 보육기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정답은 3번. 산소를 공급할 때 고농도 산소를 지속적으로 투여한다. 자, 우리 미수가들은요. 고농도 산소를 투입을 해주게 되면 망막에 손상이 일어납니다. 망막 손상. 이걸 뭐라 하죠? 수정체 후부 섬유증식증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농도의 산소를 공급해 주셔야 돼요. 고농도 산소 투여하게 되면 눈에 문제가 생깁니다. 눈에 손상을 일으켜요. 1번 욕창 예방을 위해 투시 간격으로 체위 변경. 맞죠? 보육기에 눕히기 전에 충분히 보육기를 예열해 주시고 4번 보육기 내 습도는 기관지 분비물의 건조를 막기 위해서 습도 유지. 포유 후에는 오른쪽으로 눕힌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기들은 아직 위가 미숙하기 때문에 포유하고 나서는 오른쪽으로 눕혀서 흡인을 예방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오른쪽이에요. 자, 그다음에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불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주양육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주양육자가 엄마죠. 엄마와 분리될 때 보이는 불안 반응으로 생후 6에서 8개월경에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을 보시면 돌봐주던 의존 대상, 사람과의 분리, 떨어질 때 발생을 하는데 흥분, 울음이 나타나요. 반응은 정상적인 것이지만 때로 그것이 너무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분리불안은 6에서 8개월, 6개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14에서 15개월에 가장 강해지고 3세까지도 지속되는 게 분리불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주 양육자와 떨어졌을 때 우리 아이가 불안을 느끼는 거를 분리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에 따른 문제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근육량 감소와 뼈의 약화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 노인들은요, 골 밀도가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골 밀도가 낮아요. 자, 1번. 피부가 두꺼워지고 기름기가 많아져 상처 회복이 빠르다. 피부는 굉장히 얇아집니다. 얇아지고 기름기가 적어져요.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도 잘 나고 회복도 느립니다. 2번. 감각 기능이 예민해져서 통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각이 굉장히 무뎌집니다. 둔해져요. 그래서 둔함. 3번. 심박동수가 빨라지고 심장판박이 얇아진다. 심박동수의 변화는 크게 없고요. 심장판박은 두꺼워져요. 두꺼워지고 경화된다라는 표현 쓰거든요. 그래서 경화라는 거는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져서 심장에서 잡음이 들리죠. 5번. 폐 활량은 감소하고 기관지 손모 운동도 감소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31번. 노인의 사회심리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익숙한 생활 방식과 습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변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노인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그리고 익숙한 생활 방식,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고집도 굉장히 세지고 이거를 우리가 경직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경직성이 심해지면서 융통성이 없다라는 표현만 써요. 융통성이 떨어지고 변화, 어떤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자, 1번. 사회적 고립감이 감소하고 대인관계가 활발해진다. 사회적 고립감이 심해지고요. 대인관계가 활발해지지 못하죠. 2번.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어 금전적인 여유가 증가한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요. 5번. 외향적 성격과 활동이 증가한다. 외향적인 게 아니라 내향적이죠. 그 다음에 활동성이 감소한다라는 게 노인의 사회심리적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치매 노인의 배회 증상. 배회 증상을 줄이기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좋아하는 음식이나 음악이나 가족과의 대화로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자, 우리 치매 노인이 배회가 발생하는 이유는 불안해지기 때문이에요. 불안해지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관심을 돌려주셔야 돼요. 불안하지 않도록.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 가족과의 대화, 과거에 환자가 좋아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다른 것들로 돌려서 정서적인 안정을 돕습니다. 1번. 낮에는 최대한 휴식을 취하게 한다가 아니라 낮에는 최대한 활동을 하게 해 주셔야 돼요. 활동. 특히 요 배회 증상은 저녁 시간에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통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에너지를 좀 발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2번. 관심을 끌기 위해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한다? 안 되죠. 어둡게 되면 불안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배회 시 혼자 두는 것이 불안 해소에 좋다? 혼자 두게 되면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봐 주셔야 돼요. 5번. 하루 종일 TV 시청을 유도한다. 하루 종일 TV 시청, 시끄러움 이런 것들은 불안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죠. 33번. 자동심장 충격기 AED의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전원킥이에요. 자, 전원킥이기 때문에 1번, 2번, 4번 다 아니죠. 그래서 3번과 5번 중에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전원킥이 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패드 부착하셔야 되겠죠. 패드. 패드를 부착을 할 때 그림 문제로도 잘 나와요.
오, 쇠, 왼, 겨 요렇게 기억하시라 했어요.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오른쪽 쇄골, 왼쪽 겨드랑이 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붙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 암기할 때 전극 패드 부착은 요 니은 모양을 기억하세요라고 했어요. 오, 쇠, 왼, 겨 전극 패드 부착합니다. 자, 그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리듬 분석을 하죠. 환자 리듬 분석할 때 환자 몸에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손을 떼고 리듬 분석을 하고 자, 심장 충격을 합니다. 이 충격이라고 하는 거는 정기적인 충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심장 충격 들어갈 때 환자 몸에서 손을 떼시고 환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비켜나 주세요. 나와 주세요. 환자 주변으로부터 떨어져 주세요라고 반드시 안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장 충격이 끝났어요. 바로 즉시 지체 없이 CPR 심폐소생술 바로바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4번 개에 의한 교상 응급처치를 물어봤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교상 즉시 비눗물 또는 70% 알코올로 깨끗이 닦고 식염수로 다시 헹군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랑 다른데 이게 답이네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교상, 개에 의한 교상이라든지 우리가 공수병, 교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세척이 우선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였어요. 세척. 그래서 교과서 내용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틀, 포인트, 세척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느냐. 지금 응급처치로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개에 의한 교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우선순위는 세척이 되겠습니다. 자, 개에 의해서 교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공수병 또는 광견병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게 사람에게 전파될 때는 개의 침 속에 있었던 공수병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의 침, 타액을 바로바로 세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개에 의한 교상, 공수병, 광견병 시 물린 즉시 비눗물로 씻기, 15분 이상 흐르는 물로 세척하기, 포비돈, 아이오딘으로 소독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교과서 상에는 요 내용이 맞긴 하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뭐다? 세척을 해달라. 응급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세척이라는 포인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척. 자, 그래서 암기하실 때 공수병, 개에 의한 교상 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응급처치는 세척인데 교과서상의 비눗물로 씻기, 15분 이상 물로 세척하기, 포비돈, 아이오딘으로 소독하기. 그래서 비누로 씻기 요거 좀 기억하세요. 비눗물. 그래서 비눗물로 세척하고 계속해서 세척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 개의 침이 묻어있는 것에 의해서 사람에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 침을 바로바로 세척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1번 보시면 상처 부위는 가능한 물에 닿지 않게 하고 건조하게 감싼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물로 세척해 주셔야 되겠죠. 2번 병원에 가기 전 광견병 예방주사를 자가로 투여한다. 자가 투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방주사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판단 안에 맞는 거죠? 의사의 판단 하에 맞아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광견병, 개에 물렸다고 해서 무조건 주사, 예방 백신 맞는 거 아니에요. 광견병의 유무를 보고 광견병 유무를 확인하고 마저도 괜찮습니다. 자, 4번. 개가 죽지 않았다면 반드시 광견병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된다. 자, 개가 죽지 않았어요. 나를 물었던 개가 가둬놓고 관찰을 했는데 얘가 죽지 않았다고 하면 얘는 광견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 주사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5번. 상처 부위는 압박하여 출혈을 멈춘다. 자, 출혈을 멈추게 하는 방법도 맞는데 지금 응급처치에서 가장 옳은 것은 세척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아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세척이 답이 된다. 핵심 포인트는 개의 교상, 공수병에서 응급처치는 세척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세척의 방법 우리 교과서상 비눗물로 씻기, 15분 이상 흐르는 물로 세척하기, 포비돈, 아이오딘으로 소독하기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에 물렸을 때 자, 봉합하지 않는다. 봉합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상처 부위를 봉합하지 않는다. 요 포인트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 봉합을 하게 되면 상처 표면에 요 바이러스가 갇히게 돼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바이러스를 가둬두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봉합하지 않고 상처를 관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동상에 대한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젖은 우벽은 벗긴 후 담요로 감싸줍니다. 자, 1번. 동상 부위를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담그셔서는 안 돼요. 자, 38에서 42도. 우리 체온 정도로 데펴주셔야 돼요. 3번. 동상 부위는 마사지하여 빠르게 체온을 높인다. 자, 동상 부위는 현재 손상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마사지, 자극해서는 안 돼요. 자극을 하게 되면 조직 손상이 발생을 합니다. 욕창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4번. 혈류순환을 위해 동상 부위에 압박붕대로 감아 고정한다. 혈류순환을 위해서는 압박붕대로 절대 감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압박붕대는 순환을 방해해요. 5번. 걷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가능한 활동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동상이 발생한 부위가 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걸으면 안 돼요. 활동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 손상이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에 동상이 발생했을 때는 절대 걸어서는 안 되고 들것에 실어서 옮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모의고사 6회 기초문제풀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